이 사연을 혹시나 제가 아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사는 곳 나이대를 얘기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경미한 우울증이 있다 보니 하루 종일 적막한 곳에 있으면 우울증이 좀 심해지는데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라디오처럼 틀어두기도 하고 보다 소리를 듣는 게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반백년을 넘는 인생을 살았고 환갑도 지났는데 이 나이에 우울증이 웬 말이냐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사실 요즘 우울증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앓는다고 하더군요. 힘든 회사 생활의 교육관계, 직장 상사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든 사람이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배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등돌림까지. 사실 젊은 시절의 일들이야 청춘이라 그런지 다른 일들로 금세 잘 잊혀지기도 한다는데 노년에는 활동이 적고 만나는 사람이 적다 보니 우울증을 치료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저도 꽤 오랜 시간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거부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기분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약을 먹어야 하는지, 왜 사람이랑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데 돈을 내고 상담이라는 걸 받는 건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운동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의 선생님께 말을 했더니 우울증인 것 같다고 아는 정신과를 소개해 주셨네요. 그땐 안 가겠다고 그런 건 싫다고 밀어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용기 내서 병원을 찾은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운이 없고 우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있고 딸이 있고 친자식 같은 사위가 있고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제 옆에서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네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난 시기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곁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빈자리는 티가 난다고 가족들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좀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오랜 시간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을 때가 아닌 제 배 아파 낳은 딸 자식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딸은 유독 저를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다들 그렇듯 아빠보다는 엄마와 친밀감 형성이 잘 돼 있고 아빠랑은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죠. 어릴 때야 다들 괜찮지만 사춘기 때부터는 유독 아빠와 사이가 안 좋고 많이 멀어졌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과일 깎아놓은 거 아빠한테 좀 가져다 드려. 아빠 안방에 있잖아. 하고 말하면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슬금슬금 걸어 나와서 얘한테 그런 것 좀 시키지 마. 안 그래도 미정이랑 나랑 사이가 어색한데 당신이 일부러 우리 가깝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정이가 나랑 더 멀어지는 거 보고도 모르겠어? 하여간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원래 딸은 사춘기 때 다 저렇다더라. 내가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다 마찬가지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대. 뭐 쟤도 좀 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씁쓸함을 내비쳤죠. 보통 자식이 아빠를 피하면 분명 먼저 원인 제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 남편은 제 딸아이에게 손찌검은커녕 화도 한 번 안 낼 정도로 다정한 아빠였어요. 게다가 딸 생일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날에 선물을 가득 사다 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러니 어릴 때만 해도 딸은 아빠 바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딸에게 사람들이 말을 걸 때마다 꼭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미정이는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 딸은 망설임 없이 저는 아빠랑 결혼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커서 아빠 밥도 차려주고 회사도 출근시켜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빠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말했으니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태도가
남편 입장에선 서운할 만도 하겠죠. 그렇게 사춘기가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에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지 표현도 잘하고 애교도 많던 딸아이가 무뚝뚝해지고 말도 없어지고 를 보면서도 잘 웃지도 않고 매일매일 죽상이더라고요. 미정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그런 거 없어. 말 걸지 마.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제가 따라 들어가면 절 밀쳐내며 나가라군. 엄마랑도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나간. 하면서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사춘기를 호되게 겪은 제 딸은 고3 때까지 세상이 싫다, 사람들이 싫다, 부모가 싫다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고 저희 부부는 그런 딸을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대학을 가서도 성격은 바뀌지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딸이 좀 밝아지는 것이 보이더군요. 평소엔 반찬이 적어도 반찬이 많아도 음식이 맛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숟갈 떠먹고 말던 애가 엄마 오늘 반찬 맛있는데? 밥 한 공기 더 줘라고 제게 말을 하는데 오랜만에 딸이 밥을 더 먹겠다고 하니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봉밥을 퍼주었고 딸은 맛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밥 두 공기를 싹싹 비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끔찍이도 싫어하던 애가 대학을 가서 달라진 건지 새 친구들을 사귀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저희 가족에게도 활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알바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가끔은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며 제게 2명을 소개시켜주면 그게 너무 고맙고 예뻐서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고 가라며 술상까지 봐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아이들이 방에서 놀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저도 원치 않게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 남자친구랑 싸운 거 어떻게 됐어? 화해했어? 아니,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아니, 그냥 친구야. 정말 아무 감정 없는 친구인데 그냥 걔가 술 한 잔 사준다고 해서 술 먹고 놀다가 나도 모르게 엎혀서 그 친구네 가서 자고 온 게 전부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정말 나 자신 있어. 내가 걔랑 미쳤다고 헛짓거리를 하겠어? 너네도 봐서 알잖아. 걔랑 나는 진짜 친구라니까? 알지 않은데. 남자친구 입장에선 솔직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물론 평소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면 그런 걸로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있는 애가 다른 남자랑 술 먹고 그 집에서 자고 오는 건 진짜 아니지.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해. 솔직히 영식이 같은 애가 어딨어? 걔니까 너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지. 지금 빨리 전화해. 그냥 술 기운 빌려서 사과 한번 하면 되는 걸 빨리. 라고 말하는데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아이 성격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말이죠. 우울함에 젖어있던 제 딸을 변하게 해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너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엄마가 일부러 들으려는 건 아닌데 그때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버렸어.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던 것 같던데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응, 있어. 꽤 오래 만났는데? 1년 넘었어. 얘가 나랑 결혼하고 싶대. 근데 나한테 하는 거 봐서 결정하려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 너네 이제 대학생이고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설마 임신한 건 아니지? 엄마 그럼 진짜 미친다. 난리나 진짜. 하고 깜짝 놀라 말했더니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착하고 좋은 애고 집도 잘 살아. 그냥 빨리 안정적인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근데 모르지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얘가 사실 좀 하자가 있거든. 뭐라고 해야 하지? 좀 아파. 심장 쪽이 안 좋다나. 근데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대.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만나고 있어. 애도 착하고 집도 잘 살고 치료만 잘 받으면 지장 없다고 하니까. 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 멀쩡한 놈들도 많은데 아픈 놈을 만난다고?
이걸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격이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한 게 그 친구 덕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프다고 하니 왜 하필 그런 애를 만나서 사귀는 건지 지금은 내가 원망스러워지려고 한다. 라며 솔직한 제 심정을 얘기했죠. 솔직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남자친구를 반겨줄 리 없잖아요. 괜히 깊게 여겼다가 나중에 평생 그놈 옆에서 병간호하느라 고생할까봐 사귀는 걸 반대했죠. 그러자 딸은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럼 엄마 같으면 정상적인 남자가 나 같은 애를 만나겠어? 엄마 나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나도 정신병 있어.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알게 된 거야. 그 친구 덕분에 상담받고 약 먹으면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몸이 아픈 건 우리나라 의료기술 좋잖아? 고치면 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 근데 엄마 그거 알아? 정신이 아픈 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내 의지가 필요해. 그걸 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친구와 내가 어린 나이임에도 결혼 얘기까지 나온 거야. 어차피 엄마가 반대해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라며 똑부러지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딸이 정신병으로 우울해한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놀라서 정신병? 미정아, 너 어디 아파? 왜 엄마한테 이야기 안 했어? 아 몰라. 그냥 얘기하기 싫었어. 그리고 엄마 잘못 아니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마. 솔직히 정신병 걸린 사람 중에 대다수는 불우한 가정환경이 원인이 돼. 의사 선생님이 나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 같대. 왜 유전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정신적으로 내가 망가진 상태로 태어난 거지. 엄마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건데. 약 먹으면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무튼 결론은 나도 정상 아니고 남자친구는 이런 내 모습까지 모두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이 반대하지 마. 저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딸을 보면서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자신의 치부까지 사랑해주는 남자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보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는지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결혼을 조금 미루고 싶었는데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솔직히 둘 사이가 한때 지나가는 불같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기에 정말 결혼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게 드물기에 조금 사회생활을 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했으면 했죠. 하지만 제 딸은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추진했어요. 남자친구라던 그 애는 심장병이 있어서 군대를 면제받았고 그래도 집안이 좀 사는지 딸아이 말로는 신혼집이며 결혼자금 같은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저희 보고 그냥 결혼식장에만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딸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여보 됐어. 그냥 미정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둡시다. 세상에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딨겠어.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뭘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돈 쪽에서 결혼 자금이며 혼수 필요 없고 예식장 비용까지 전부 대고 밥값까지 내주겠다는데 우리한텐 결정권이 없는 건 사실이지 뭐. 그냥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미정이 시집 잘 보내줍시다. 라며 저를 말렸죠. 솔직히 딸 보내는 입장에서 떡이라도 해서 보내고 싶었지만 그것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오고 가는 것 없이 그냥 결혼시키자고 하니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 싶었지만 또 그건 아니라며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제 딸은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제게도 사위가 생겼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인사를 한 번 왔었는데 솔직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밥 한 끼 해주기도 싫어서 그냥 외식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처음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묻다가 제가 대답도 안 하고 시큰둥하니까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더군요. 근데 또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친구가 아픈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딸내미 결혼 때문에 정말 그 1년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살이 많이 빠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사돈은 저희 딸을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그럴 만도 했죠. 아픈 자기 아들을 데려가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딸은 물론 저랑 남편한테도 깍듯이 대해주시고 비싼 예물도 선물해 주셨어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너무 괜찮고 건장한 청년이라 결혼식 날 예식장에 온 친구들이 어쩜 저렇게 멋진 사위를 얻었어? 사돈이 돈도 많다며? 진짜 얼굴에 부티가 나네. 세상에. 예식장도 여기 엄청 비싼 곳 아니야? 아이고 미정이가 어릴 땐 속을 엄청 썩이더니 커서는 효도를 하네. 솔직히 뭐 결혼하는 게 별거야? 그냥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면 그게 효도지. 너무너무 축하해. 딸 일찍 시집 보내서 걱정거리가 없겠어. 라며 제 속도 모르고 축하를 해주더군요. 당연히 친구들한테 사위가 심장이 약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괜히 돈 많은 집에 자식 팔아넘겼다고 뒷말 나오고 안 좋은 소문이 돌 수 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그놈의 병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탄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메어지더군요. 그래도 평생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그놈의 병 때문에 가질 못한다니 저래서 어디 자식이 생기기라도 하겠어요? 집에서 남자의 역할이 큰데 가장, 남편, 아빠, 사위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 너무 약하고 또 약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딸은 뭐가 그리 좋은지 한복을 입고 피로 연장을 팔랑팔랑 뛰어다니는데 참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사돈이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주셔서 가까운 거리를 오고 갈 수 있었고 저는 피로연을 마치기 전 먼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집에 싸뒀던 반찬을 집에 갖다 주러 잠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식탁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약봉지들이 눈에 띄었고 그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자식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병이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사위는 다르다는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가족이 되기로 했고 저도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그게 참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 자주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친아들처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 딸이 결혼을 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제 남편이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목숨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날 정도로 큰일이라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때 남편 말고도 대여섯 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고 살다 저희 가족에게 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해봤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정말 허망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상주 역할을 하고 손님을 받고 잠도 안 자고 밤을 새가면서 장례식장을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잠도 아껴가면서 장례식장을 지켜주고 집에도 안 가고 불편한 샤워실에서 씻고 뒷방에서 잠깐 허리를 펴며 쪽잠을 자는 사위를 보니 너무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못됐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서 사위는 저희 집에 더 자주 와 저를 너무나 잘 챙겨주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몰랐지만 막상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니 빈자리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전등을 갈 때나 자동차 정비를 받을 때 늘 사위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게다가 둘이 살다 혼자 살다 보니 너무나도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위는 퇴근 후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왔어요. 무뚝뚝한 딸과는 달리 어머니 오늘 저녁에 고스톱 치러 갈까요? 저번에 제가 10,000원 딴 거 기억나시죠? 오늘도 점백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하면서 혼자서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포장을 해서 저희 집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사위라고 부르던 저는 너무 고맙고
친아들 같은 마음에 영식아 우리 영식이 우리 아들 하면서 사위를 대했고 사위 역시 사위라는 말보다 더 친근하고 좋다며 이름 부르는 걸 더 좋아하곤 했죠. 사위는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했지만 저는 술을 좀 좋아했던 터라 사위를 앉혀놓고 술 한잔을 할 때면 영식아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너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아프다는 말에 너무 미웠어. 근데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너만한 애가 없는데 너처럼 이렇게 좋은 애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널 미워했나 몰라. 그래서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했어. 내가 너무 우리 딸만 귀하다고 생각했나 봐. 따지고 보면 우린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미정이 저거 성격도 더럽고 너 아니었으면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야. 저것도 정신병이 있어서 맨날 병원에 다니고 밤마다 혼자 울고 몇 번은 죽으려고 했다는 얘기 듣고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더라고. 근데 너 아니었으면 정말 나 딸을 잃었을 거야. 내가 우리 가족 살린 거야. 남편이 허망하게 갔을 때도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장례 도와주고 상주 역할도 해주고 손님 다 받아주고 그 사이에 나도 챙기고 미정이도 챙기고 이제 우리 집의 남자라고는 너 하나인데 나랑 미정이는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참 바보처럼 우리 딸만 귀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사돈한테 너도 귀한 자식이고 몸이 아픈 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너도 어릴 때 고생 많이 했겠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면서 사위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전 살면서 제가 결혼이라는 걸 평생 못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미정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도 해보고 또 다른 가족이 생기고 항상 제가 아파서 어딜 가나 뒷전이었는데 미정이랑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책임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미정이랑 같이 살면서 예쁜 아이도 낳고 싶어서 계획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엄마는 제 친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 마음속엔 엄마가 1번이에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으셔서 제가 없어도 두 분이 행복하실 수 있지만 엄마는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정말 자식이다 생각하고 저한테 기대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시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볼게요. 그러니까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막대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며 싱긋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한편으론 듬직하던지 아마 제 남편이 죽고 난 뒤 사위가 없었다면 미정이도 그리고 저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사위 덕분에 저희 집에 웃음꽃이 좀 피더군요. 하지만 늘 박던 딸이 남편이 죽고 난 뒤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체 뭐라는 건지 연락도 잘 안 되고 항상 집에 가도 집은 엉망해. 사위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지 라면 봉지만 쌓여 있고 병원에도 항상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저도 딸아이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제게 말은 하지 않아도 사위가 엄청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애라 취하고 싶어도 힘이 들어도 어디에 얘기하고 회포를 풀지도 못할 텐데 그럴 때 좀 옆에서 제 딸이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면 좋을걸. 이 기집애는 뭐가 그리 바쁜지 자꾸 밖으로만 나돌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살 사람은 살고 보낼 사람은 얼른 보내줘야 되는데 제 딸은 사춘기 소녀 마냥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저 혼자 저녁을 먹다가 사위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식사하셨어요? 저 배고파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집에 라면도 다 떨어졌고 라면 이제 너무 지겨워요. 식사 안 하셨으면 저 밥 먹으러 가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영씨가 대체 미정이 그 기집애는 어디 갔길래 내 밥도 안 차려주고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닌다니? 얘 요즘 뭐하고 다녀? 회사도 관뒀다며. 그럼 돈도 안 버는 애가 집안일이라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 얼굴은 비추지도 않아.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없어. 대체 뭐하는 애라니? 걔 진짜 왜 그래?
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죠. 사위는 화난 저를 진정시키면서 엄마 열받지 마시고 제가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정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미정이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서 많이 마음이 아팠다면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며 그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고 제 딸 편을 들더라고요. 어휴 어찌나 속이 타들어가던지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사위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항상 통화만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돼 있더라고요. 영식아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병원 갔다 왔어. 그럼요 갔다 왔죠. 이게 지금 약이 독해서 그래요. 이 약 다 먹고 다음 약 먹을 때는 또 괜찮아져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밥 먹었어요? 하면서 자꾸만 눈을 꾸벅꾸벅 감더라고요. 영식아 너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라 잠을 좀 자야겠다. 작은 방에 내가 이불 깔아줄 테니까 눈 좀 붙여. 라며 잠자리를 준비해줬고 사위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터덜터덜 걸어 나와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위가 잠깐 잠이 들 동안 저는 한 상을 크게 차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몇 숟갈을 떠먹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토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고 사위는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기물 내리는 소리, 헛구역질 하는 소리만 들리고 토사물을 쏟아내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나 심장이 뛰던지 영식아 괜찮아? 119라도 불러줄까? 전화해줘? 라고 계속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고 걱정이 됐던 저는 결국 119를 불러 저희 집 화장실 문을 부순 그때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변기 주변에는 핏자국에 가득했고 변기를 부여잡고 토를 하던 사위는 욕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물을 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위는 피를 전부 토해내고 지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 난생 처음 봐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이대로 사위가 그냥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도 영식아 일어나 눈 좀 떠봐 영식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영식아. 하며 계속 사위 이름을 불렀고 휴대폰으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고 불이 나게 사돈이 사위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급박하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혹시나 사위가 어떻게 될까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심장 대동맥이 파열되어 위급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최근 들어 사위의 심장이 점점 더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절망스런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자 안사돈은 제 손을 잡고 아주 어릴 때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우리 애 잘 이겨낼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제게 자꾸 죄송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제 딸은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그나저나 영식이 다시 얼굴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사돈 영식이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말 영식이한테 못해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영식이 좀 살려주세요. 라며 사돈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13시간이라는 긴 수술 끝에 사위는 수술실 밖으로 나왔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남길 뿐 더 이상 긴 말을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꼬박 지나 제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디 병원이야? 라며 그제야 제게 묻더라고요. 어찌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저는 딸에게 쌍욕을 했고 너 같은 년은 인간도 아니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제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결국 딸은
병원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딸이 병원에 오지 않는 것보다 혹시라도 사위가 어떻게 될까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간병인과 잠깐씩 교대를 하고 안사동과 교대를 하며 계속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숨만 남아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결국 심장이 멈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도 2번의 심장마비가 와서 겨우 심폐소생술로 고비를 넘겼는데 마지막 3번째에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심폐소생술을 받는 사위의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한순간에 아들 같은 사위기 떠나가게 되니 너무 허무하더군요. 사위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먹었던 그 밥 한 숟갈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못해준 것만 떠올라서 저는 가슴을 치며 사위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눈빛이 퀭한 제 딸이 뒤늦게 나타나서는 남편 내 남편 하면서 넋이 나가서 사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리 제 딸이지만 어떻게 남편이 혼수 상태인데도 병원에 얼굴 한번 내비추지 않는 건지 너무 화가 났지만 딸한테 화를 낼 기운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기절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같던 사위를 멀리 떠나보낸 뒤 한동안 자고 일어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어있는 딸의 집에 가서 사위의 유품을 정리하고 그 짐들을 전부 불태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사위가 세상을 떠난 지 2주쯤 지났을까. 딸과 함께 사위의 짐을 정리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딸은 볼 일이 있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사위가 잠깐 눈을 붙였던 그 방에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났음에도 이불을 예쁘게 접어두고 그 위에 베개를 정리해뒀더군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위의 성품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불을 바라보면서 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사위가 잠이 들었던 이불을 장롱에 넣으려는데 작은 쪽지 하나가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쪽지를 편 순간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그건 사위가 제게 남긴 유서였어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저 몰래 이불 밑에 쪽지를 남겼더라고요. 어머니 저 영식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에게는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글로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온전하지 못한 제게 귀하게 키운 따님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저인데 이런 부족한 제게 평생 사랑으로 키우신 따님을 제게 보내주신 것에 뭐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머님을 처음 본 순간 내가 평생 마음으로 모셔야 할 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절 밀어내셔도 저는 어머님을 단 한 번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어머님도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렸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어머님께 닿은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고 가끔은 미정이보다 저를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님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친아들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저도 어머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혹시나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미정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이가 가끔 제 속을 썩이고 저를 힘들게 하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아시겠지만 미정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아이입니다. 아마 지금도 어두컴컴한 곳에서 혼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어머님이 꼭 미정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미정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전 어머님의 결정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제게 편지를 적어두었더군요. 미정이를 버리지 말라. 미정이를 도와달라라고 적힌 편지 내용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정신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글씨로 밑에 주소를 하나 적어두었는데 이 주소는 제 딸 집 주소도 아니고 저희 집 주소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그 주소를 보고 분명 무언가가 있구나. 사위는 뭔가를 알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가 남겨준 쪽지를 들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는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였고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은 곳 같았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그 동네엔 큰 덩치의 남자들이 계속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며 그곳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딱 봐도 저 안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괜히 섣불리 혼자서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일단 차 안에서 동태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큰 봉고차에 여러 사람이 타고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우르르 때를 지어 나와 대기 중인 봉고차를 타고 함께 떠나더라고요. 사위가 죽기 전 유서에 언급할 정도면 분명 제 딸과 연관된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건물 안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 딸이 잡혀 있는 것 같다는 거짓말도 했죠. 그렇게 경찰을 불러 그 허름한 폐가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다 무너져가는 건물의 지하였고 조폭처럼 생긴 남자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재빨리 그 둘을 제압하고 대여섯 명의 경찰이 내부로 들어갔고 그 후 안에서는 서로 몸싸움을 하는지 우당탕 쿵탕 소리와 함께 갑자기 지하에서 사람들이 개떼처럼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뛰어, 떴어, 빨리 뛰어 라며 한 명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양손에 돈을 쥐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온몸으로 사람들을 막으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딸이 그곳에 없기만을 바랄 뿐. 제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제 딸이 없기만을 바라며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던 그때 시커먼 가방을 끌어안고 허우적거리며 달려나오는 제 딸을 발견했습니다. 미정한, 엄마야. 미정한, 엄마 여기 있어. 라며 저는 딸 손을 덥석 잡았고 깜짝 놀란 제 딸은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더니 못 전. 이 돈 절대 못 전. 내가 이걸 어떻게 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데. 절대 안 돼. 절대로 못 전. 라며 온몸으로 가방을 막더라고요. 그 돈이 대체 뭐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이 뒤집혀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딸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계속 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대충 현장이 정리되고 제가 딸아이 손을 잡고 있으니 경찰이 다가와 제 딸의 손에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렇게 제 딸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곳이었고 제 제보를 받고서 경찰들이 도박 중독자들을 잡기 위해 대대적으로 출동한 거였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 딸은 이미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서 벌써 몇 번이나 벌금을 낸 상태였고 사위는 그런 제 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사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제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습니다. 제 딸은 이미 중증 도박 중독 중독자라 자기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도 도박에 빠져 찾아오지 못했던 거였어요. 진단받은 정신병이 결국 우울증으로 번졌고 이때 우연히 딸이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중독이 되었더라고요. 도박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발악하는 딸을 보면서 결국 제 손으로 딸을 감방에 보냈습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딸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고 또한 하늘나라에 있는 사위도 제 결정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눈물을 머금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지만 제 딸은 아직도 출소를 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네요.
한 번이라도 다녀오면 나아질까? 조금은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딸의 형벌은 재판에서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몇 번 면회를 하러 방문했지만 제게 단단히 화가 났는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편지를 쓰면서 딸 아이가 다시 정신 차리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제 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면 애미인 저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딸이 출소하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남편을 보내고 친아들 같던 사위를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견디기 버거운데 딸까지 이렇게 돼버린 이상 제가 이 딸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니까 하나뿐인 제 핏줄이니까 어떻게든 버릇을 고쳐놔야겠지요. 그것이야말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위가 제게 남겨둔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위가 딸의 정신병을 근거로 재산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법적 제재를 하였더라고요. 즉 딸에게 유산이 넘어가면 모두 도박으로 탕진할 것 같아서 법정 대리인으로 저를 지정했더라고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큰데요.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딸이랑 먹고 살 만한 돈이기에 제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딸이 출소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요. 어렸을 때 딸이 베이킹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빵집을 차려도 되고 아니면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해도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으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제 딸이 출소를 하면 제가 딸과 함께 열심히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